안녕하세요. 스탠퍼드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초절전형 신냉방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쓰이고 있는 냉방기기 중에 가장 편리한 것은 에어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어컨도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전력 소비량이 많아서 흡족하게 펑펑 틀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대형 건물은 여름에 냉방기가 엄청나게 듭니다. 대형마트, 대형 매장, 백화점, 그리고 대형의 공장 건물 등에서는 여름에 한 달 전기세가 억대 이르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의 에어컨에 쓰이고 있는 냉매가 수소 불화탄소인데 이것이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온실가스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산화탄소의 1000배에서 2000배까지 이르는 참으로 가공할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탠퍼드 리서치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냉방 시스템, 즉 전력 소비량도 크게 줄일 수 있고 냉매도 필요 없는 새로운 냉방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신냉방이라는 것은 자연에 존재하는 아주 차가운 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주 깊은 바닷속이죠. 바닷물의 수온은 100m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10도씨 정도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주 깊은 바다의 아래쪽 물은 영하 수십 도씩이나 됩니다. 염도가 높은 소금물이라 얼지 않을 뿐이며 아주 깊은 바다에 선박이 침몰하면 그곳까지 내려가 작업하는 잠수부들이 그 영하 수십 도씨의 수온 때문에 애를 먹고 나죠. 바로 그 아주 차가운 물을 끌어올려서 이런 라디에이터, 방열기의 방열관에 주입한 다음 팬으로 더운 공기를 빨아들이면 시원한 공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방열기는 기존의 방열기와는 전혀 다른 구조로 만들게 됩니다. 기존의 방열기 중 이것은 에어컨 실외기의 방열기이며 이것은 히터의 방열기입니다. 방열관의 외부에 얇은 방열판이 촘촘하게 붙어 있습니다. 방열관이 가늘어도 되는 것은 방열관 속으로 열기가 계속 공급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바닷물을 이용하는 방열기의 방열관은 그 속에 주입한 물의 냉기가 없어지면 그 물은 빼내고 다시 차가운 물을 주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열관이 가늘면 냉기도 많이 발산되지 않고 또한 물을 갈아주는 취한 작업이 너무 자주 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많은 물을 채울 수 있도록 굵게 만들어야 됩니다. 바깥쪽의 방열관뿐만 아니라 가운데의 물 챔버에도 바닷물을 채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기존의 방열기는 방열판이 방열관의 외부에만 붙어 있지만 물을 이용하는 이 방열기는 방열판을 방열관의 내부에까지 연결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렇게 만들면 물속의 냉기가 방열관 외부의 방열판에 더 빨리 전달되기 때문이며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닷속에서부터 건물까지의 물 공급 시스템에 데드라인이 발생하며 물 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 방열관 속에 물이나 아이스팩의 내용물인 고흡수성 수지를 채워 냉동기에 얼려 아이스로 만들어 사용해야 하는데 방열판이 방열관의 외부에만 붙어 있게 되면 얼리는 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아이스팩은 냉기가 얼음보다 2.5배 정도 더 오래 지속되지만 얼리는 데에는 그만큼 더 오래 걸리게 되죠. 지금 이 아이스팩이 가장 흔히 쓰이는 냉장식품 배달용인데 이 정도 두께를 얼리는 데에도 7시간, 8시간씩이나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대형 건물용 방열기의 지름은 1m 이상까지도 되며 방열관의 지름만도 30cm 이상까지도 되게 하는데 이만큼 붉은 방열관 속에 고흡수성 수지를 얼리는 데에는 사흘, 나흘씩이나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스피어 방열기를 너무 많이 준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방열판을 방열관속까지 연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급 수성 수지를 넣어서 얼려도 물을 얼리는 것보다 더 빨리 얼게 됩니다. 금속으로 만든 방열판은 냉동기의 냉기를 방열관 속의 물이나 고급 수성 수지에 빠르게 전달하게 되죠. 방열기의 구조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만 방열판이 반드시 방열관의 속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열관과 내부에 들어갈 방열판은 알루미늄과는 다른 재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 방열관에 주입되는 바닷물이 알루미늄이나 철을 쉽게 부식시키는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금물과 접촉하는 방열판에는 스케일이 많이 생겨 냉기의 전달을 방해하기 때문에 방열관 내부의 방열판은 스케일링을 자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방열관의 내부의 방열판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이 강한 금속이나 합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열기의 위쪽에는 그리고 방열기의 위쪽에는 물을 주입하는 주입구가 있으며 아래쪽에는 배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닷물과 이 방열기를 이용하는 에어쿨링 시스템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운데에 몇 개의 방열기가 들어가는 둥근관으로 된 이 케이스가 있으며 그 위에는 바닷물을 채운 물탱크가 있습니다. 바닷물 송수관과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는 물탱크가 없어도 되죠. 그리고 케이스의 아래쪽에는 하수도로 연결되는 파이프나 호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탱크와 케이스는 단열재로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탱크 속의 바닷물과 외부 기온과의 온도차는 50도를 넘게 되므로 단열재를 비싸더라도 냉장고 단열재로 쓰이는 발포 폴리우레탄을 써야 합니다. 그 다음 방열기를 케이스에 넣은 다음 물탱크의 물을 방열관에 주입하여 오른쪽으로 밀어넣습니다. 케이스의 바닥에 롤러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열기들을 모두 채운 다음 케이스에 커버를 덮고 왼쪽의 팬을 돌려 더운 공기를 빨아들이면 더운 공기가 방열판을 통과하면서 찬 공기로 변하게 되고 팬이 밀어내는 찬 공기는 천정 속이나 벽체에 설치된 닥트로 보내져서 냉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채워진 방열기들 중에서 케이스로 유입되는 더운 공기와 가까운 방열기일수록 방열관 속에 수온이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운 공기가 처음 마주치는 방열기의 수온이 일정 온도까지 올라갔을 때 물을 아래쪽에 파이프로 빼내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커버를 닫은 다음 나머지 방열기들을 오른쪽으로 민 다음 드러낸 방열기를 빈자리에 넣습니다. 그리고 물탱크에 물을 주입한 다음 커버를 닫고 팬을 돌려주면 다시 냉방이 시작됩니다. 팬을 세게 돌릴수록 실내 기온이 더 낮아지게 되죠. 실내 기온이 설정 온도까지 내려갔을 때 팬의 작동이 멈추도록 센서를 장치합니다. 그리고 팬이 멈추면 케이스의 공기 주입구와 배출구가 닫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신냉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큰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바닷물을 육지와 건물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멀고 먼 바다, 그리고 아주 깊은 곳의 바닷물을 육지까지 끌어올리려면 펌프들이 소비하는 전력이 엄청날 텐데 경제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아닙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아니더라도 수자원 전문가들은 한 곳에 남는 물을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무상으로 보내주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죠. 예를 들면 서울에 물이 남을 때 그 물을 울산에 무상으로 가져오려고 해도 물값보다 펌프 전기세가 훨씬 비싸게 먹힌다는 것입니다. 현재 울산에서 물이 부족할 때는 부산의 낙동강 물을 사서 쓰기도 하는데 물값이 톤당 150원 정도인데 서울에서 울산까지 펌프와 파이프라인을 통해 1톤의 물을 송수하는 데 드는 펌프 전기세는 150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정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스탠퍼드 리서치를 만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펌프가 소비하는 전력을 조금밖에 들이지 않고도 물을 쉽게 끌어올리거나 끌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원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수족관을 바다로 가정하고 바닥에 물을 이렇게 호스로 뽑아 올리면 호스의 배출구가 수면보다 낮은 곳에 있으면 바닥의 물도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배출구의 높이가 낮아질수록 수면과의 낙차가 커지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져 더 많은 물이 흐르게 되죠. 이 방법을 쓸 때 배출구의 높이를 낮출수록 물은 더 많이 얻을 수 있지만 그 물을 다시 위로 올리는 데에는 그만큼 펌프 전력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배출구의 높이를 해수면보다 조금만 낮게 하면서 많은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파이프나 호스를 더 굵은 것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배출구의 높이를 해수면보다 많이 낮출 필요는 없게 됩니다. 지금 배출구의 높이가 수면보다 1m 정도 낮을 뿐인데도 유속은 이만큼 빨랐습니다. 이렇게 끌어올린 바닷물을 지상이나 건물까지 올리는 데 드는 펌프 전력량은 많지 않습니다. 끌어올린 바닷물의 배출구의 높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해수면과 강물의 수위는 비슷하기 때문에 강물의 수면보다 2m 아래이면 됩니다. 그곳의 물을 지상이나 건물까지 올리는 데는 펌프 전력량이 수백 미터 아래의 바닷물을 펌프로 바로 끌어올리는 데 드는 전력량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유관으로 기름을 보낼 때에도 이 방법을 쓰는데 펌프 전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겠죠. 끌어올린 바닷물을 위로 올릴 때 현재 펌프들을 사용해도 전력 소비량은 많지 않은데 전력 소비량을 현재의 펌프들의 소비 전력의 1% 이하까지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초절전형 펌프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스탠퍼드의 최병근 소장이 개발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의 발명 특허로 등록되어 있으며 전문가들로부터 경이적인 효용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펌프로 높은 곳까지도 물을 쉽게 펌핑할 수 있으며 에어 컴프레서의 에어 탱크에 에어를 주입하는 펌프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컴프레서의 에어로 터빈을 돌리는 발전기를 절전형 발전기의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투엔에서 세계 최초로 생산할 계획이 있습니다. 펌프에 들어가는 인풋 전력량보다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아웃풋 전력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는 만들어낼 수 없고 증가시킬 수 없다는 의미의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불변의 법칙과 같은 법칙으로 여겨온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펌프로 펌핑된 물이나 에어로 발전기 터빈을 돌려 발전하면 발전 단가가 아주 낮아지기 때문에 에너지 혁명을 일으키는 펌프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펌프를 이용하는 발전은 유해물질 배출이 전혀 없습니다. 발전 단가는 아주 낮은 발전이기에 현재 인류가 안고 있는 지구온난화, 물 부족 문제, 식량 부족 문제, 미세먼지 문제 등이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며 아주 값싼 무공해 전기는 인류에게 보다 풍요로운 생활, 건강한 생활을 선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풍요로운 생활 환경은 전쟁의 위험마저 줄어들게 합니다. 네, 다시 냉방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냉방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해수면의 높이도 조수 간만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바닷물을 만조 때 취수하면 간조 때보다는 좀 더 높은 곳에서 물을 받을 수 있어 에너지 절감이 되겠죠. 그런데 바닷물을 파이프라인의 배출구까지 최초에 끌어올리려면 대형의 파이프 배출구에 입을 대어 물을 빨아당긴다는 것은 원시시대 공룡들의 입으로나 가능한 일이지 10cm도 되지 않는 사람의 입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수많은 펌프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펌프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닷속과 육지에 이렇게 호스나 파이프라인을 설치한 다음 배출구에 밸브를 부착합니다. 그러면 파이프나 호스를 바닷속 아무리 깊은 곳에 넣어도
수면까지는 물이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바다 위에서 배출구까지 설치된 파이프라인 속에만 물을 채워주면 됩니다. 물을 채울 때 파이프라인의 가장 높은 곳에서 물을 주입하면 펌프 없이도 자연 낙차로 채울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물을 주입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파이프라인의 배출구를 막아둡니다. 막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배출구에 밸브를 부착하고 잠궈 놓아도 되고, 배출구에 플랜지를 부착한 후 구멍이 없는 블라인드 플랜지를 볼트와 너트로 조립하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에 물을 주입할 때 에어가 차서 물의 흐름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에어가 찰 수 있는 곳곳의 파이프 상부에 에어 벤트, 밸브를 부착하면 벤트 밸브를 통해 에어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 조금 아래의 호스에 밸브를 부착한 후 잠궈 놓습니다. 주입하는 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높은 곳의 주입구에서 양쪽으로 물을 주입하다가 양쪽 모두에 물이 차면 주입구를 닫습니다. 그러면 파이프라인 속에는 에어가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해수면 아래의 밸브를 열면 밸브 속에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쪽의 물과 밸브 위쪽의 물이 결합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된 상태가 지금 이 모습입니다. 바닷속의 물 주입구에서부터 파이프라인의 배출구까지 물이 채워진 상태로 이 상태에서 배출구의 밸브를 연다는 것은 배출구를 막았던 손을 떼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밸브를 열면 물이 나옵니다. 자, 밸브를 열겠습니다. 네, 물이 나오고 있죠? 아무리 깊은 곳에 물이라도 올리는 건 별것 아닙니다. 300km 떨어진 바다의 수심 500m의 바다 밑에 물을 육지로 올리는 데에도 사실 전기세는 톤당 10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에서 해수면보다 낮은 곳의 파이프의 아래쪽이나 옆쪽에 물을 빼낼 수 있는 드레인 밸브를 부착하면 파이프라인 연결 비용이 많이 드는 곳까지는 파이프라인을 연결하지 않아도 드레인 밸브에서 바닷물을 받아 대형의 탱크롤이나 물차로 배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은 이런 메인 라인에서 여러 갈래의 브랜치 라인을 연결할 수 있으며 그 브랜치 라인에 2차, 3차 브랜치 라인을 계속 연결할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의 벽가지가 계속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브랜치 라인의 연결이 예상되는 곳곳에 이렇게 플랜지를 부착한 타일을 붙여두고 플랜지에 블라인드 플랜지를 채워놓으면 물이 필요할 때 블라인드 플랜지를 떼어놓고 브랜치 라인을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T의 위치가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있으면 파이프라인에 물이 흐르고 있을 때에도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해수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T의 블라인드 플랜지를 떼어내면 에어가 들어가면서 물의 흐름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곳에는 여름이 지난 후 물을 쓰지 않을 때에만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차가운 바닷물을 취수할 수 있는 곳은 자연 상태의 멀고 깊은 바다 외에도 인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해와 남해는 수심이 깊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면 육지의 적당한 곳에 1000평, 10,000평 혹은 필요한 만큼의 너비로 수백 미터 깊게 땅을 파서 거기에 바닷물을 유입시켜 냉각시켜 쓸 수 있습니다. 물을 유입하는 파이프라인은 땅속에 묻어도 되고 앞서 보신 수족관의 원리를 이용하시면 지상에 설치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멀고도 깊은 바닷속에 호수를 설치하는가 아니면 육지에 땅을 파는가 하는 것은 경제성과 물 공급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호수라인을 해저의 땅속 깊은 곳에 매설하지 않고 해저의 땅 위에 설치할 경우 불순한 사람에게 훼손당할 위험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매설하려면 시공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 예비율을 22%에서 18%로 낮출 계획으로 있는데 올 여름에는 전력 예비율이 그 18%도 못 되는 걱정스러운 수준까지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냉방을 확대하며 에어컨 사용량이 급감하게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블랙아웃,
대규모 정전의 위험은 거의 없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냉방에서 이용하는 수족관의 원리로 먼 곳까지 물을 보내는 데 드는 전기세를 살펴보면 서울에서 울산까지 1톤의 물을 보내는데 드는 전기세는 10원이면 충분합니다. 이 원리에서 거리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스페인이나 프랑스까지 물을 보낸다고 해도 1톤당 전기세는 같은 10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의 양쪽 바다의 수위 차이가 70m 정도나 되기 때문에 그 주변 국가들에서는 수위가 높은 쪽의 바다에서 취수하면 에너지 절감이 더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취수 라인을 파이프 라인으로 하느냐, 호수 라인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멀고도 깊은 바다의 아래의 차가운 물 속에서 파이프를 연결하는 배관 작업을 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호수 라인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긴 호수를 말아서 대형 선박에 싣고 다니면서 연결 작업을 선상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호수 라인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육지에서는 금속관으로 파이프 라인을 설치하게 되는데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스틸 중에서도 316 재질의 파이프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단열재로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 해저에 설치될 호수는 이런 구조로 제작합니다. 맨 앞쪽에는 부식에 강하면 서로 잘 휘어지고 감을 수도 있는 스텐 주름감이 들어갑니다. 그 외부는 단열재로 감싸게 됩니다. 그 외부를 스텐 자바라로 감싸게 됩니다. 금속 자바라가 아니면 이빨이 날카로운 어류들에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VC 호수는 아주 저온일 때는 수명이 짧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수가 물에 뜨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해저의 바닥에 고정시키거나 뜨지 않을 만큼의 무게추를 호수의 곳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이프 라인의 설치에 있어서는 대형 건물이나 아파트 등 바닷물 수요가 많은 곳까지는 송수관을 연결하는 게 경제적이겠지만 세대수가 많지 않은 일반 주택에서는 생수를 배달받듯이 배달받는 게 더 경제적이겠죠. 송수관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브랜치 라인을 연결할 때 파이프 라인을 무작정 땅속에 묻으려고만 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시행사에서 한국전력 그리고 자치단체들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면 파이프가 1인치 내지 2인치인 경우 파이프를 쓰지 않고 호수를 쓰고 그 호수를 전봇대에 고정시켜 계속 연결해 나가는 방법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호수는 전선 아래쪽에 설치하면 되겠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비싼 방열기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닷물이 워낙 차갑기 때문에 냉방이 빨리 되기 때문이죠. 넓은 용기에 담아놓기만 해도 됩니다. 물의 냉방 능력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에 수돗물의 수온이 24도씨 정도 되는데 그 시원한 수돗물을 이렇게 넓은 대야에 담아 4개 정도만 방 안에 두면 실내 온도가 3도씨 정도 내려가게 됩니다. 에어컨을 약하게 트는 것과 같습니다. 하물며 영하 10도씨, 20도씨, 30도씨의 물이라면 수돗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워 냉방이 되기 때문에 용기에 담아놓기만 해도 됩니다. 실내 공기와 접촉하는 물의 전체 면적이 넓을수록 냉방은 더 빨리 되죠. 그리고 물을 담는 용기가 금속 용기이면 더더욱 빨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에 관공서의 실내 온도, 냉방 온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쓰지 않고 신냉방 시스템으로 냉방을 하는 곳에서는 온도를 제한하는 규제가 있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신냉방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2가지의 반드시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도 차가우니까 간편하게 지하수를 끌어올려 냉방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위험한 일입니다. 지하수를 퍼내는 것은 땅이 꺼지는 싱크홀의 최대 원인이 됩니다. 멕시코에서는 땅이 270m나 가라앉은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끌어올릴 때는
바닷물처럼 수족관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서 펌프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지하수 가격이 바닷물 가격보다 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는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전력량이 많지 않다고 해서 마구마구 끌어올려 주택가의 도로에 뿌려 주변 기온을 낮추고 바닥에 미세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특히 자연의 깊은 내부는 절대로 큰 변화를 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의 전 세계 제1의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지구온난화도 땅속 깊은 곳에 그것들을 지하자원이니 화석연료니 하는 미명을 붙여놓고 마구 판에서 태워온 결과가 아닐까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있었던 포항의 대지진도 그 원인은 자연의 변화였죠. 지열 발전소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4km 지하에 물을 고작 10,000톤 부었을 뿐인데 그 결과는 대지진이었습니다. 네, 장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름도 겨울도 시원하고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